문미옥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문미옥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미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시에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대했던 것보다 이미 너무 멋집니다. 이미 축사라기보다는 축사이지만 기조발제 비슷한 충실한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들이어서 벌써 시작부터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의 발표를 일주일 전, 정확하게는 8일 전인데 매체를 통해서 들었지만 오늘 완전히 라이브로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오늘 특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제와 토론을 아주 오랫동안 심도 있게 준비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고도 좀 살펴봤더니 매우 방대하고 저출산 또는 저출생의 근원적인 대책 원인 진단에서부터 아주 다양한 대책을 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기대하는 바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한 8일 전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과 오늘의 발제자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정부가 특별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분이 발제자들이나 토론자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아직 발제자 토론자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했고 우리의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토론하는 내용 중에 정부가 다시 또 새롭게 수렴해야 될 내용은 이것이다. 이런 어떤 코멘트도 저희는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좋은 귀한 시간이 되는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토론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로 오늘 발제는 3분, 토론은 4분, 그리고 오늘 플로어의 분들에게 질문 또는 의견 제시 시간을 가능한 한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정책 수요자인 젊은 분들에게 많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발제로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저출생의 가속과 미래도전 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원고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몇 시간 드려야 되겠지만 한 15분에서 20분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얘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가능하시면 정부의 정책 발표와 교수님이 보시는 진단, 미래 정책 방향 이런 것에 대한 공통점, 차별화점 등등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발표와 오늘의 토론 발제에서조차도 미처 다루지 못한 미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과제는 또 무엇인지 이런 것도 논평을 혹시 해주시면서 해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강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이쪽에서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아니, 요걸 챙겨주세요. 마이크. 예, 네, 갖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강호입니다. 저도 뭐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고 작년에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로 가서 지금 인구와 미래전략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복지부에서 복지부에서 특히 인구국장을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해서 정책과 이론을 같이 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생이 문제다. 근데 그게 얼마만큼 가속되었느냐 하는 것을 국제비교와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미래 대응 전략 얼마만큼 우리 사회 경제적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빨리 끝내도록 하는데 그런 것을 스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초에 저희가 속한 게 무슨 미래전략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뭔가 미래에 대한 위기에 도전과제를 제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여기 표에 보듯이 인구 위기 시대 24년도 10대 도전과제 미래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저도 답답해서 이쪽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연초에 1월 4일날 써서 우리 카이스트 웹사이트에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저출생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생아 수하고 합계 출산율이 얼마만큼 바뀌었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냥 단지 1970년에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작년에는 23만 명이었다. 그러면 얼마만큼 줄었는지 여러분이 감이 오시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60년대도 마찬가지로 100만 명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출생했는데 지금 23만 명이 과연 우리를 받쳐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지표로 나타나는 게 합계 출산율을 얘기를 하죠. 그게 합계 출산율이 0.72명.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OECD 회원국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낮은 것인지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는 가장 우측에 가장 두드러지게 낮은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0년 전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가 감소폭이 두드러지게 낮아진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절대적인 수치에서도 압도적으로 낮고, 그 다음에 뭐죠? 가속도. 그 감소되는 속도도 압도적으로 두드러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연대별로 10년 단위 출생아 수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1970년대생이 어떻게 해요? 898만 명. 그런데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얼마예요? 496만 명. 거의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2020년대. 우리 2020년대 지금 태어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태어날 거냐? 반도 안 돼요. 242만 명.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으로 줄고 또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우리의 심각한 상황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2050년대에는 20만 명도 무너져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가제는 뭐가 들어있죠? 향후에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과 같이 낮아질 거다 하는, 근데 지금 현재 추세는 추정한 것보다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뭘 해야 되죠? 반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전을 시켜야 되는 필요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는 그냥 단기간에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장기, 그 다음에 긴 호흡을 가지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효과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래프를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연찮게도 1973년하고 2073년 인구가 똑같습니다. 3,400만 명. 우리가 1973년에 2,4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인구가 2,4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3,400명. 그런데 2073년에도 똑같이 3,400만 명이 될 거라고 유엔에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정점에는 2020년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서서히 줄고 있고 주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느냐, 글로벌리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면은 이 아시아,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가 보면 2022년에 아시아 지역이 5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2070년에 보면은 50%로 줄어요. 근데 메인 이렇게 감소되는 주 국가가 어디냐? 한중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급격히 줄고, 일본도 줄고, 중국도 주는 동북아 현상이고요. 여기 옆에 이제 이것들은 이제 합계 출산율을 나타내는 수치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한중일 인구 추세를 보면 2023년에 우리가 보통 전 세계 인구의 25%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20%가 무너지는 게 2023년, 작년이었죠. 그 다음에 나중에 8.4%로 2100년에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8.4%를 가지고 우리 동북아가 세계 공장, 세계 소비 시장 이제까지 이렇게 얘기해왔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역할이 안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이제 미래를 보여주는 주변의 인구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이것은 매경에서 했던 금년도 인구가 깨졌다 하는 것인데, 이때 저도 참여를 해서 했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방금 절대 숫자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구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한국의 인구 비중을 보시면 이게 고령 인구죠.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2000년에 7.7%를 넘어가서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죠. 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14%로 넘어가는 그때가 2018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고령 사회 2025년 내년이죠. 근데 올해 11월 달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하고 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고 있죠. 2017년에 그 전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 이쪽이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는 정점이 있어요. 정점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2066년에 보면 47%로 고령 인구보다 더 줄어드는 시기로 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젊은이가 우리를 고령 인구를 돌봐줘야 돌봄이 1대1이 넘는 거예요. 100%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열악해지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 인구를 보면 이게 60% 정도 생산 연령 인구가 60% 정도로 유지하는 건전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만 문제고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아니고. 그 다음에 고령 인구도 보면 2070년에 가서 초고령 사회로 되는 비교적 감당할 수 있지 않냐, 인구 그냥 구조적으로만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계하고 한국하고만 비교만 그냥 해보면 생산 연령 인구가 이렇게 급격히 한국이 떨어지는, 우리가 모든 게 빨라요. 경제 성장도 빨랐지만 인구 구조 변화도 너무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고, 고령 인구의 effect는 보여주는 이런 현상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망자.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었던 것은 뭐죠? 그 평균 연령 수명이 길어졌던 거죠. 그래서 사망하지 않고 인구가 늘어나고요. 그런데 이제 평균 수명이 일정한 한계에 이르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망자가 급격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2020년에 30만 명을 처음으로 넘었어요. 그 전에 보세요. 전부 20만 명대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사망자가 쭉. 그런데 여기에서 2029년에 40만 명, 60년에는 74만 명.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뭘 경험했죠? 제가 이제 복지부에서 코로나 대책반에 들어있었습니다만, 그때 가장 심각한 게 화장장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서 화장장에서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화장장 지금 이대로 나서서 되겠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통계청에서 이렇게 2020년하고 2072년의 변화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외국의 저출생 정책을 한번
한국하고 외국의 저출생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 없어서 간단한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저출산 고령사회의 부위원장님께서 왔다 가셨는데 200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에 우리가 1.09명이 되면서 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2006년부터 5년 단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듯이 1차 6년, 10년, 2차, 3차, 4차, 그래서 4차 지금 21년부터 25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새로운 관점의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해서 발표를 일부는 했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것이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체계의 변화를 지금 이미 선언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래서 구체적인 변화를 그 체계에서 이루려고 지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4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지금 4번이나 이렇게 정책을 펼쳤지만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계속 악화되었다 하는 관점에서 이제 더 이상 또 방치할 수 없어서 새로운 조직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저출산 고령사의 기본 계획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정책이든 고령화 대응 정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1차 때는 대응 기반 구축이라고 했고 제도나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을 목표로 해서 기혼 가구 중심의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이때에 이제 60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3차 기본 계획에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라는 분야의 사회 구조나 이제 그 시적 대책, 그러니까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젊은 사람의 일자리, 결혼에 대한 촉진 이런 식으로 그런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갔고 특히 난임에 대한 지원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4차 기본 계획은 21년 이제 했지만 현 정부 수정안인 저출산 고령화 계획을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 8일 전에 발표한 그 내용이 보다 더 또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했고 그러면 이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잘 이해가 또 물론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유형별로 조금 분류가 안 되겠냐 해서 이제 분류한 게 현금 지원. 특히 0세 7세 이거의 현금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한 게 2,900만 원 정도 줍니다. 과거에 이런 건 뭐 지원하자고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2,9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추가적인 대책들을 하면 우리도 저출산에 대한 굉장한 지원 금액이 현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지원,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정책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그 게시한 거를 이렇게 제가 여기 가져와서 이렇게 그냥 소개만 그리고 이제 지난 8일 전에 보고한 거를 이렇게 멋지게 또 이렇게 브로셔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저출생 정책, 일본도 상당히 우리보다 더 저출생 정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일본 것이 이쪽 선이기는 한데 일본이 이제 89년부터 이렇게 해서 엔젤 플레이같이 뭐 사회대책 대강 이것도 4차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정책을 상당히 나름 심도 있게 해서 일정한 1.63명까지 회복을 하는 그런 현상으로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다시 1.20명으로 줄여서 들어서 저희도 출생아 수가 1억 120만 명, 200만 명까지 하다가 72만 명으로 여기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형태이고요. 이쪽에서는 TFR,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을 1.8명으로 아까 부위원장님은 몇 명이라고 했죠? 1.6명이었잖아요. 1.6명인데 1.8명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그러겠다. 그다음에 여기 프랑스. 프랑스가 가장 뭐 선진국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93년에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돼서 다양한 정책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한때 그 상당히 합계 출산율이 회복된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2023년에 1.68명으로 이렇게 출생아 이르는 숫자를 나타냅니다만,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게 되죠?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급격히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이게 효과가 다 된 거 그 전에 정책했던 게 문제가 이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헝가리가 이제 대표적인데, 그래서 이제 헝가리가 뭐 엄청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택 구입에 대한 탕감, 뭐 인센티브 이 제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가 그래서 반전을 해서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우리의 관심을 가는데 최근에 또 이쪽도 줄어드는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역시나 저기가 어려움이 저출생에 대한 현상이 이렇게 대부분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봤듯이 그러면 이제 이 저출생의 도전 과제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개략적인 대응 방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가장 중요한 게 저출생 극복이겠죠. 그래서 실마리를 살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4월달 521명 늘었다고 우리가 지금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저는 시그널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인 결혼 전체 결혼 인식도 조사에서 이게 어떻게 했냐면 과거부터 결혼 꼭 해야 된다 인식도가 엄청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 22년 이때 약간 플럭추에이션이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증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저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최근 들어서는 결혼에 대한 인식도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뀌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기를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거를 넘어가는 정책이 있어야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출생 정책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기대에 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정책을 해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고 실마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중요하냐? 시나리오별로 인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여줍니다. 이게 2072년에 어떻게 되느냐? 저위, 중위, 고위에 4,200만에서 3,000만 사이가 나요. 합계 출산율에 따라서 우리는 고위 이상을 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와 경제 성장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인구 감소, 생산 연령 감소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저는 어떻게 최근 뭘 하고 있죠? AI 혁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AI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보이냐? 경제학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 일자리를 대체를 하고 있고 일자리 대체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가 2023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가파르게 줄어들어요. 생산 연령 인구가. 그럼 이 일을 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뭐냐면 신규 취업 핵심 인구라고 해서 25세에서 29세 이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증가 속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30년에 여기 줄어드는 인구의 34%를 차지해요. 그러면 이때가 위기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구직난이지만 좀 있으면 구인난으로 불과 2, 3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1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칼럼 썼던 거고 생산 인구 감소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용 연령 활력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 2020년하고 23년 비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간을 이래서 그러면 초등학생 구조조정하고 이 감소로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시골 초등학교의 풍경입니다. 지금 과거와 현재 이르죠. 그럼 구조조정과 교육 효율화를 과잉 인프라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 다음에 대학 위기도 여기도 구조조정하고
입학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외국 유학생, 뭐 평생 교육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군 입대, 이제 군 문제 엄청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보안 얘기가 안보 얘기가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을 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절선 순경, 요즘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K-팝, 손흥민, 스포츠, 그 다음에 고학기술 인력, 우리를 받쳐주는 힘들이죠. 이것도 위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저출생의 영향, 효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간 제한 때문에 제 말도 빨라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변화를 시켜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고가 너무 당당하고 다른 나라의 사례가